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경열입니다. 2021년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하반기 회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회계 교육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변경, 그러니까 사업의 예산 관리, 변경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가 예산 변경할 때 이제 파트너 기관에서 자율 전용을 하시고 사후에 통보하는 예산 변경 건이 있고, 이제 코이카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예산 변경 건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예산 변경 과정에서 또 고려해야 될 기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 전용 후에 통보 대상이 되는 예산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이제 해당 연도, 그러니까 사업이 2개년, 3개년 이루어질 때 해당 연도, 사업 연도마다 이제 예산 변경 누적 비율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파트너 기관이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약정서에도 이 내용이 있고, 우리 안내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상위 규정에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1항 제3호 남목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의 신설이나 삭제, 그리고 각 지표의 변경 등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이제 자율적으로 전용하시고 사후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한 목 내에 세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제 사후 통보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해당 연도에 이제 총 사업비 25% 범위 내에서 자율 전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변경의 변경이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항내 목간 전용도 자율 전용 후 사후 통보의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전용하고 사후 통보한다는 것의 의의는 뭐냐면, 우리 사업을 수행하시는 파트너 기관 분들도 잘 이제 양지하고 계시다시피 예산서가 사업 계획서, 사업 실행 계획서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PDM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상의 항은 이제 PDM의 아웃컴 지표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고, 예산서 상의 목에 편성되는 사항들은 액티비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은 이 액티비티를 수행하기 위한 인풋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서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에서 지출되는 비용들,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파트너 기관들이 PDM에서 정한 산출물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이 아웃풋 지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성과의 달성을 이제 확인하는 아웃컴 지표의 관리 체계를 예산 변경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파트너 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코이카와 협력해서 검토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풋 지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 목은 이제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액티비티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인풋들을 이제 파트너 기관에서 아웃풋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여기에선 더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좀 덜 쓰여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수행 간에 좀 변경 가능성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전용해서 아웃풋 지표를 어떻게든 달성하는 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율 전용이라는 이제 관리 체계를 활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아웃풋 지표는 우리가 다음 연도 이제 코이카 분담금을 지급받는 요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각 아웃풋 지표의 90% 이상을 달성해야지만 이제 다음 연도 코이카 분담금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의 하나를 이제 달성하시게 되는데, 이 아웃풋 지표의 달성 여부를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 파트너 기관이 자율적으로 전용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코이카에도 이제 사업관리 차원에서는 해당 사업의 산출물 지표의 미달성으로 연결되고, 파트너 기관 입장에서는 또 주의 제재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웃풋 지표 간의 이제 달성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예산 변경, 특히 이제 액티비티를 넘어서는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코이카랑 사전에 협의하고 코이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자율 전용과 예산 승인의 분리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억 원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왜 액티비티를 넘어서는 항내 목간 전용도 자율 전용으로 해주는 것인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총 사업비 15억 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심사하고 사업을 관리하는데 이제 그 사전 단계에서 더 많은 추가적인 검토나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파트너 기관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제안하실 때,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 이미 그 각 PDM상의 지표의 기초선과 목표치를 조사하셔가지고 명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후에 조사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겠다든지 요건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식의 이제 제안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해서 아예 심사 자체가 안 되신다는 거를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초선과 목표치를 명시했다라는 것은 사전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 대상지 그리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들의 사전에 그 내역들이 이미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나 활동들이 요구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파트너 기관의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보통 거치게 되는데 사업 심의 과정에서 이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기초선과 목표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받고 그것을 이제 확인받은 사업들이 이제 후보 사업으로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목표치나 기초선에 대한 내용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걸 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 이후에 코이카와 이제 파트너 기관 간의 이제 실행 협의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파트너 기관이 제시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내용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활동의 뭐 배정 이런 것들을 협의한 이후에 감사실, 코이카 감사실을 통해서 일상 감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파트너 기관의 기획조사, 그다음에 사업심의위원회의 점검, 그리고 코이카 감사실을 통한 검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받기 때문에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파트너 기관이 사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코이카 내부 전문가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업 심의도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통해서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이 또 마지막에 실행 협의를 하고 이후에 코이카 감사실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검토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객관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계획의 구체성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 원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사전의 검토 작업들이 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활동의 신설 삭제, 그다음에 지표의 변경 등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 통보 대상을 항내 목관 전용으로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과 1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이제 자율 전용 및 사후 통보의 대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 전용의 범위는 그 우리 사업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업연도마다 이제 예산서 시트를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연도 총 사업비, 코이카 분담과 파트너 분담금을 합산한 그 금액의 25%까지만 자율 전용이 가능하고요. 25%를 넘는 자율 전용 대상 예산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25%를 넘는 순간부터는 코이카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이제 명심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후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산 전용 방법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총 사업비 10억 원 이하의 사업을 우선 먼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22년도 사업 공모를 대비해서 그 이제 예산서 양식을 이제 배포해 드린 부분에 샘플로 기재해 놓은 이제 예산 편성 내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1.4의 교육센터 준공식이라는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들은 준공식을 위한 장소 대여비, 그다음에 준공식에 참석하는 뭐 내외빈, 그다음에 참여 인력들을 위한 식대, 그다음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물품 준비비, 그다음에
그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외부 뭐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참석 수당, 그다음에 언론 홍보나 뭐 사진 촬영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들을 이제 인풋으로 이제 세목에 이제 반영해 놓은 예산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구성된 예산서 내에서 우리 파트너 기관이 실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장소 대여료를 견적을 받아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장소 대여료에 대해서, 그래서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더니 뭐 물가 상승이 됐거나 아니면 현지 사정의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또 참여하시는 인원수가 늘어서 더 큰 장소가 필요하거나 이런 이제 변경 사유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보다 집행에 실질적으로 더 돈이 많이 쓰이는 뭐 세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산 절감이 발생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그냥 지원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뭔가 그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세목들도 또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보건대 뭐 장소 대여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실제로 장소를 수배하고 섭외하려고 이제 물었더니 그 장소 공급 업체에 물었더니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들어가는 행사를 하려면 해당 장소는 50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지화겠지만 이제 뭐 환율 같은 걸 적용했을 때 원화 기준으로 6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이 들면 해당 이제 그 장소를 대여하는 데 필요한 또 견적서를 집행단에서 받으실 테고, 그다음에 그 산출 내역대로 지급을 하실 텐데 그 내용을 이제 예산서에 반영을 하고 65만 원을 반영을 하고 1.4.3의 물품 준비비, 특히 우리 그 장소에 이제 내외빈들을 착석시키고자 했던 뭐 의자 같은 것들을 이제 대여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가 변경되면서 뭐 장소에서는 해당 좌석들이 세팅이 돼 있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지원을 뭐 우리 협력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거나 이래서 집행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 뭐 해당 세목의 집행 금액이 전부 집행되지 않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 이제 1.4.3의 물품 준비비에서 장소 대여비로 이제 목내 세목 간 이제 비용을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소 대여비는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최종 집행 한도액이 변경이 된 거고요. 1.4.3의 물품 준비비는 당초 31만 원에서 13만 원만 집행돼도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만 원만 넘기면 3만 원이 비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실 수 있는데요. 요 3만 원은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항으로 전용을 하게 되는 거고, 요 때에는 예산 변경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 대여료가 65만 원만 집행이 되더라도 물품 준비비에 그냥 3만 원을 그대로 남겨두셔도 되고, 아니면 장소 대여료에 18만 원을 아예 얹혀놓고 이제 그 집행 한도액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이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뭐 행정상 불필요하거나 좀 절차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된다면 3만 원은 그냥 1.4.3에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있어서 자율 전용 및 사업 통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1번 항에 교육 접근성 향상이라는 이제 아웃컴 지표가 있고, 그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제 활동들로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역량 강화를 수행하는 이제 두 가지 목이 이제 내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1.1.1의 센터 리모델링 비가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 금액은 아마 이제 그 리모델링이 되는 그 교육 공간에 대한 규모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 당시 객관적으로 편성하셨을 내역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뭐 요소의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별도의 추가 비용 소요가 발생된 경우에 집행단에서는 뭐 9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또 다른 목, 그러니까 1.1의 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세목들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진 않지만 1.2의 현지 역량 강화를 수행하는 활동 내에서는 한국어에서 방글라데시어로 어떤 자료를 번역하려는 비용으로 잡혀있던 금액이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번역 단가가 줄어들고 해당 세목의 집행 한도액이 절감되면서 이제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상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1의 어떤 특정 목, 그다음에 1.2의 또 다른 목 간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10억 원 이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의 다른 상이한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되지만 10억 원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내 목간 전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율 전용 후 사후 통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그 한국어에서 영어로 이제 그 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번역 단가가 그 105원으로 이제 편성이 되고 한국어에서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할 때에 140원보다는 절감되고 그래서 총 113만 7,500원이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마침 센터 리모델링비의 추가 소요가 돼서 이제 1.1.1의 센터 리모델링비로 해당 집행 잔액을 전용시킨 이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상이한 목간 전용이지만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 전용 후 사후 통보에 해당하는 건이 됩니다. 이 자율 전용 후 사후 통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율 전용 후 사후 통보는 우리 파트너 기관이 산출물 지표를 달성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전에 자율 전용하셔도 되고 실제로 집행한 이후에 그 집행 금액에 맞게 예산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당 세목의 집행 한도액을 넘어선 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사후에 초과된 만큼 세목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후 통보라는 것은 앞선 예시하고 좀 다르게 밑에 그 또 다른 예산서를 이제 예시로 들어드렸는데요. 장소 대여비가 이제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좀 변경이 된 거고 물품 준비비에 이제 18만 원 이거 최초에 예시 드렸던 내용인데 18만 원이었던 것 중에 이제 의자를 빌리는 대여료가 집행되지 않아서 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15만 원을 장소 대여료로 이제 전용한 경우에 실제로 65만 원을 집행한 이후에 예산 전용 그러니까 집행 금액에 맞게 예산서를 변경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후 통보라고 했으니 통보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전용이 일어나는 건별마다 그 통보를 해주셔도 됩니다. 코이카에 우리가 집행을 이렇게 하고 세목별 예산은 이렇게 변경했어요라고 건별로 코이카에 통보도 가능하고 이제 사후 통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출물 지표의 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의 제출 시에 그 해당 기간 동안 누적된 사후 통보권을 한 번에 일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라는 것을 마지노로 둔 이제 이유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정상 검토를 받게 되는데요. 정상 검토는 최종 변경된 예산서 기준으로 이제 정상 검토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세목별로 최종 변경된 금액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이제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 시까지는 그 해당 기간 내에 자율 전용된 사후 통보권은 이제 포함해서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그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 전에도 이제 파트너 기관에서 사전 승인 대상 예산 전용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어쨌든 코이카랑 협의를 하셔야 되고 코이카의 어떤 예산 내역의 변경 사항들을 보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예산 전용 신청 시에 그 신청 전까지 내지는 신청 시에 함께 진행되는 사후 통보권도 포함해서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의 자율 전용 및 사후 통보의 이제 범위라든지 통보 시기는 요 내용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 대상 예산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자율 전용 후 이제 사후 통보하는 것은 파트너 기관에서 이제 그 잘 아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누락 없이 잘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승인 대상 예산 변경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사업이나 이제 10억 원 이하 사업과 조금 또 포함이 되는 영역이 구분되기도 하고, 코이카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파트너 기관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변경을 신청할 때 그 승인 대상 내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용 대상, 그러니까 자율 전용 후 사후 통보되는 대상들까지 포함돼서 예산 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대상 예산 변경의 이제 신청은 10억 원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항과 목 간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항, 목, 세목의 신설 또는 삭제의 경우 필수적으로 코이카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안내서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예산 변경에 관해서는 우리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서 이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예산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예산 변경의 신청의 적절성이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 담당자와 해외 사무소 담당자와 사전에 이제 면밀한 협의를 보통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파트너 기관의 어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일정 수준 존중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간 전용 또는 항목의 신설 삭제의 경우에만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승인의 의의를 살펴보면 10억 원 이하 사업 같은 경우는 아웃풋 지표에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변경은 코이카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목에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면 어떤 산출물 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요구했던 그 산출물 지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코이카랑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0억 원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간 전용이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웃컴 지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변경인지 아닌지를 코이카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10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통보 대상 사업의 예산서하고 동일한 이제 예산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이 달라진 상황이죠. 지금 변경 전 항 1번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항 13번의 이제 국외 여비가 당초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13.1.1에 이제 운임, 그다음에 일비식비, 숙박비, 준비금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하나의 세목에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 운임이 실제 왕복 150만 원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모니터링 출장에 갔다 오시거나 이제 그 해당 사업국 내지는 협력국에 이제 방문하실 때 소요됐던 이제 운임으로 편성 단가를 이제 잡으셨을 텐데, 평선 당시보다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항공 운임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1.1의 교육센터 설립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할 건데요. 현실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PC 구매를 한 대당 85만 원짜리 30대 구매하는 걸로 예산 편성 당시에는 편성을 했는데, 실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공급자의 이제 가격 입찰을 받아봤더니 85만 원보다 대당 85만 원보다 낮은 84만 2천 원으로 가격을 이제 낮게 입찰을 해서 실제 30대를 구매하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 계산상으로는 총액 24만 원 정도의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항공 운임으로 좀 활용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서를 PC 구매는 단가를 8,484만 2천 원으로 잡고, 요거는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집행 한도액 내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단가를 84만 2천 원으로 조정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됐으니까 최종 집행 금액으로
이제 사업비 계를 잡아놓고 24만 원은 이제 13.1.1의 참여연력 9개업이 운임에 이제 총 2회 2명이 가기 때문에 이제 4로 나눠서 이제 단가를 6만 원만 올려서 총액 624만 원으로 이제 확대시켜 놓은 예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간 전용이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사전 승인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신 이후에 이제 9개업이 운임을 이제 집행하실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러니까 1.1.4의 PC 구매나 13.1.1의 참여연력 9개업이 특히 이제 운임을 이제 항공 운임을 결제하는 게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다 모두 일어나기 전에 전용 신청을 한 건 아니고 PC 구매는 어쨌든 집행 한도액 내에서 집행은 완료됐지만 세목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는 9개업의 집행 전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는 이제 예산 변경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율 전용,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 기관이 자율 전용할 수 있는 사후 통보 대상권과 사전 승인 대상 예산 변경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이제 사후 통보 대상 누적 비율로 잡고 어떤 부분은 사전 승인 대상 비율로 잡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이제 어떤 일정한 예산 변경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은 1의 이제 교육 접근성 향상, 그리고 항 2번의 교육 콘텐츠 개선으로 이제 항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1번 항에 두 가지 이제 목이 존재합니다. 1.1의 교육센터 설립, 1.2의 현지 역량 강화, 그리고 두 번째 항에는 지역교육위원회 운영과 신규 교육 과목, 교과목 개발, 이렇게 목도 각 항마다 이제 두 개씩 상이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1.1.1의 센터 리모델링은 변경 전에 1,000만 원이 이제 존재했었는데 실제 집행 예정액이나 실제 집행했더니 800만 원만 집행이 됐으면 집행 한도액 1,000만 원에 비해서 예산 미집행 금액이 200만 원이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1.1.3의 PC 구매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0만 원만큼만 집행하려고 했는데 뭐 구매 수량이 늘어났다든지 PC의 스펙, 그러니까 사양이 증가돼서 단가가 조정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집행 금액은 600만 원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러면 다른 세목 내지는 다른 항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전용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를 살펴보면 강사료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배정해 놨는데 실제 집행은 720만 원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리고 통번역료도 500만 원을 편성해 놨지만 실제 400만 원만 집행이 돼서 집행 잔액이 1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다음에 1.2.3의 교육장소 임차료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구축해 놓은 교육센터 외에 추가적인 교육장소가 요구돼서 300만 원의 뭐 임차료가 이제 요청되는 경우를 이제 세목의 신설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의 지역교육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제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났다든지 위원회의 운영 횟수가 늘어나서 참석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2의 위원회 회의비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뭐 비대면 회의가 소요돼서 뭐 실제 회의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뭐 집행 잔액이 30만 원 정도 남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 사무용품 구입비도 30만 원을 배정해 놨었는데 뭐 10만 원으로 이제 절감해서 집행하는 경우 20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1의 교과목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50만 원만 집행하고 50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예측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번역의 소요가 발생해서 50만 원은 이제 신규로 세목을 신설해야 되는 경우로 이해가 되고요. 교과목 개발 회의비 같은 경우도 회의 자체는 불효해서 요것들은 뭐 세목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세목을 영원으로 만든 경우가 이제 가정된 현재 상황에서 예산의 자율 전용은 어떤 건으로 해결하고 예산의 그 사전 승인 대상 예산 변경은 어떤 건으로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목내 세목 간 전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1의
200만 원의 미집행이 발생하고 1.1.3에 300만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된다면 동일 목내에서 세목간 전용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여기 모자라는 300만 원을 채워주게 되죠. 그러면 200만 원이 채워지고요. 100만 원은 지금 이 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에서 가져오거나 다른 항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 목내 세목간 전용이 200만 원 플러스 됐고 여기는 동일 목내 세목간 전용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발생했고 이 3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항 또는 목간 전용이 10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목간 전용,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항간 전용인데요. 우선 개별 목의 목내 세목간 전용부터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목에서는 1.2.1에 미집행 잔액 280만 원이 이제 세목간 전용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통보용료 같은 경우도 미집행 잔액 100만 원이 세목간 전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교육장소 임차료에 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총 380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목간 전용, 목내 세목간 전용에 300만 원이 활용되고 80만 원은 이 목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목이나 다른 항으로 이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 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위원회 수당 50만 원 미집행 잔액이 확인이 됐고 위원회 회의비 같은 경우도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위원회 회의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용품 구입비도 20만 원만큼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때에는 세목간 전용 내에서 그러니까 목 내에서 세목간 전용이 이루어지는데 이 금액이 이 목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 중에 30만 원은 위원회 회의비로 20만 원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결이 돼서 요거는 목이나 항으로 넘어가지 않는 예산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은 결국은 자율 전용후 사후 통보의 대상이 다 되는 거겠죠. 2.2의 목을 살펴보면요. 2.1.1의 교과목 개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이제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고 번역료 같은 경우는 추가 50만 원이 필요하고 교과목 개발 회비 같은 경우는 또 20만 원의 그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목내 세목간 전용이 필요한데 이 미집행 잔액 5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번역료에 50만 원으로 이제 배정이 돼서 이 요 목내 세목간 전용으로 해결이 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다른 목이나 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렇게 목내 세목간 전용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이나 삭제는 예산에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이 세목의 신설이나 폐지도 사전 승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1.1의 목에서는 신설이나 폐지가 없죠. 1.2의 같은 경우는 1.2의 목의 경우에는 신설이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 380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다고 확인했지만 그 300만 원이 목내 세목간 전용으로 해당해서 전용 사후 통보해도 될 것 같지만 자율 전용으로 사후 통보해도 될 것 같지만 요거는 세목 신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만 원만큼은 또 승인 대상으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 같은 경우는 이 목 내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사후 통보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2.2 목에서는 번역료 같은 경우가 세목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2.2.3에 교과목 개발 회비 같은 경우는 세목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금액이 전부 신설 및 삭제 결국은 사전 승인 대상으로 포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지금 사전 승인 대상은 2.1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1.1의 경우에 200만 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설 대상은 여기서는 300만 원, 여기서는 50만 원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기 100만 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80만 원을 가져오고 여기서 20만 원을 가져오면서 100만 원이 이제 확보되는 모양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 사전 승인 대상 예산 변경, 사후
자율전용후 사후 통보도 마찬가지인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합산 금액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에 추가되고 어디에 모자른 게 딱 일치되는 금액이어야 되지, 우리가 사업비를 더 들이지도 않고 파트너 분담금을 더 투입하지도 않기 때문에 총액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총액은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동일한 금액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진 금액,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금액과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추가되는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일치해서 0원이 돼야지 정확한 이제 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예산 변경 금액을 확인해서 그 변경 전과 변경 후 금액이 동일한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증감 금액이 동일하게 0원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목내 세목간 전용은 얼마, 그리고 세목 신설과 폐지는 얼마, 그리고 결국 한간 전용으로 넘어간 건 얼마,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색깔별로 이제 조응이 되는 이제 대상 금액, 자율 전용 금액이나 사전 승인 대상 금액은 이제 별도로 표시해 놨는데요. 그래서 세목간 전용 비율은 결국은 250만 원. 여기 50만 원과 여기 200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 50만 원이 여기서 다 해결이 되고 이 200만 원이 여기서 200만 원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변만 금액을 가져와서 250만 원이 총 변경 금액 1,000만 원 중에 이제 자율 변경 대상의 금액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간 전용 금액이라든지 목간 전용 금액이라든지 동일 목내의 세목 신설이나 폐지 금액은 이제 한 변만 잡아서 결국은 450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요거는 1억 중에 45만 원, 450만 원이 돼서 4.5%가 이제 호익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이제 변경 비율이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5%는 계속 별도로 관리하면 되는 거고, 이 4.5%는 또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전용도, 사전 승인 대상 예산 전용도 마찬가지고 자율 전용 후 사후 통보되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한 사업연도에 누적해서 이제 5%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별도로 관리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 통보권과 그 승인권이 섞이지 않는다고 물리적으로 가정하면 전체 사업비 50%까지는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후 통보와 승인 대상권이 사실은 이제 섞여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50%까지 변경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적 비율은 이제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 파트너 기관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이제 사업 성과 달성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변경 관리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여유는 이제 드리고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승인 대상 예산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까 자율 전용후 사후 통보랑 달리 집행 전에 코이카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획도 코이카랑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확정을 짓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이카는 최종 실행 협의 후 이렇게 완성된 예산서대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협의하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집행 전에 예산서, 그러니까 집행의 근거가 되는 예산서를 변경해 놓고 집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전 승인 신청을 반드시 집행 전에 하셔야 된다. 우리 파트너 기관에서도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죄송스럽지만 우리 그 코이카 사무소나 본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검토 의견 드리고 승인 안내를 드리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승인 대상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시고 집행 예산 금액이 우리 세목 예산 집행 한도액보다 많다, 다른 세목이나 목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 전용을 협의를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세목 예산의 집행 한도액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면 집행 전에 예산 전용을 신청하고 변경된 예산서를 확보한 이후에, 그러니까 집행의 근거를 만드신 이후에 이제 예산을 집행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 그 사전 승인 대상 예산 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한 이후에
이제 그러면 집행 한도액보다 더 많이 집행하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목 예산이 100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했더니 120만 원이 나왔다. 근데 그 자율 전용 및 사후 통보 대상이 아니라면 정상 검토 시에 불인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는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 그러니까 반기별 정상 검토를 할 때 코이카에 승인받은 예산 승인 내역과 최종 예산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적절한 예산 변경을 받아서 집행한 것인지를 확인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변경의 집행 권한이 없으면 불인정 검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예산 변경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또 위반행위 처리 기준에 의해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이카가 되게 자기네 편의만 생각하고 미리 예산 전용 신청하셔야 된다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우리 담당자들이나 해사무소에서 시급하게 또 검토하고 이제 적절하게 승인 절차를 거쳐서 안내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한 이제 변경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뭐 한 달이나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이제 적어도 기한을 그러니까 좀 예비해 두시고 신청해 주시길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안내서 상에는 그 사전 승인 대상 예산 전용 신청은 사업연도 1개월 전, 그러니까 사업연도의 종료, 그러니까 집행 마감이 우리가 사업 기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해당 연도의 집행 마감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집행 권한, 그러니까 최종 예산서가 확정이 될 필요가 있으니 적어도 11월까지는 예산 전용 신청을 하셔야 12월 내에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최종 확정된 예산서대로 집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월별로 보통 월별 뭐 주 단위로 우리가 파트너 기관들은 그 예산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시고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각 세목별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집행이 가능한 예산 항목으로 이제 전용을 하시는데 최소한 11월까지는 전체 세목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시고 세목보다 초과된 원래 당초 세목 예산보다 초과된 집행 금액이 나온 경우에는 그 세목 예산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목 예산이 모자른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집행 한도액을 늘려놓는 방식의 예산 변경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야 집행률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지급대장의 총괄 명세서를 제가 일부 캡처한 내용인데요. 어떤 특정 목의 세목의 최초 예산과 최종 예산을 정해놓고 이 최종 예산의 어떤 집행 한도액만큼만 이제 집행 보고액으로 잡히도록 설계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1.1.1의 센터 리모델링비로 집행된 지급대장의 행이 존재하면 그 행의 집행 금액이 원화로 이 집행 보고액으로 합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값이 불려서 여기에 이제 합산 금액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800만 원을 초과한 집행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 최종 예산서의 집행 한도액만큼만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850만 원, 영수증 지급대장의 집행 금액을 다 모아서 봤더니 이 세목으로는 85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근데 이 1.1.1의 세목을 800만 원 그대로 두면 집행 보고액은 800만 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 어떻게 되냐? 사업비 외의 집행 금액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사업비로 썼어도 다른 어떤 항목에서는 미집행 금액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파트너 기관 입장에서는 50만 원을 집행해 놓고 미집행 잔액 5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을 또 반납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급대장의 총괄 명세를 살펴보시고 최종 예산 대비 집행 보고액이 넘냐 넘지 않느냐를 점검하셔야 된다. 요것들은 우리 사전 승인 대상 예산 변경 신청 기한인 11월까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율 전용 후 변경 통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변경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라고 승인 요청을 하실 경우에 예산 변경의 필요성, 이 세목이 우리가 실행 협의할 때 내지는 파트너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올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편성해 둔 것인데 왜 감액하거나 증액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는 사업 기획이 조금 부실했을 수 있고 미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 대상국 같은 경우는 정세가 불안해서 물가가 변동된다든지 환율상 이제 어떤 특정 단가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협력 기관 내지는 수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대내외적인 인풋을 통해서 사업 계획의 변경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해당 세목의 집행이 요청되는 경우 뭐 이런 다양한 예산 변경의 소요들이 있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한 뭐 증거, 증빙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 금액의 산출 내역. 그러면 이 정도 원래 800만 원 들 게 900만 원으로 추가되었어요. 추가가 필요해요라고 할 때 그 1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 변경 신청에 같이 이제 제시되어야 승인을 검토할 때 그 적정성을 코이카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단순히 예산 변경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 내역을 이제 수정해야 되거나 좀 건드려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안내서나 우리 약정서 보면 산출 내역은 사실은 코이카의 관리 범위가 아닌데 이거 자율 전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미묘하게 산출 내역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건비가 그러한데요. 인건비는 우리 파트너 기관 분들도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참여 인력의 단가 그리고 참여 인력의 투입률 그리고 참여 기간으로 해당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 연간 총액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참여 인력의 변경 시에 동일 등급, 결국 등급이 같다면 단가가 동일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투입률도 같고 투입 기간도 같다면 사실은 이 산출 내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산출 내역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인력 변경 같은 경우에는 통보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핵심 투입 인력이 아닌 인력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통보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세목에서도 산출력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보로 하셔도 돼요. 근데 동일 등급, 단가가 동일하지만 뭐 투입률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입률이 변경되거나 뭐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그 예산 변경과 관계없이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로서 사업비의 집행도 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의 적절한 투입이 이루어졌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 투입 인력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예산서에서도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이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단가가 동일하더라도 투입률이 다르거나 투입률이 같더라도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세목 예산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자율 전용 사후 통보 대상인 경우에도 코이카랑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입률이 저하되면 결국 사업 관리에 위험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코이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이제 점검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핵심 투입 인력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통보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 변경까지도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괄 처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 세목이나 뭐 그다음에 항의 변경들만 살펴봤는데 인건비 변경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단가와 투입률의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통보 대상 인력인지 그 변경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성 기자재, 특히 이제 기자 중에서 범용성 기자재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사업의 내용에서도 범용성 기자재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50%까지 편성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예산서 양식에서도 교육센터를 이제 건립하는데 이제 PC를 30대 구매하는 계획으로 예산서를 작성해 놨었는데 뭐
기자재 구매 수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게 우리 사업에만 쓰인다고 사실 가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사업비에 편성된 금액 그 수량은 우리 사업비에 투입된다고 이제 사전 협의가 다 되고 실행 협의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지만 추가 구입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내용으로 쓰이지 않고 뭔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의 변경이나 이제 뭐 기자재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됨에 따라서 어떤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우리 아웃풋 지표랑과도 또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게 감소됨으로써 우리 파트너 기관에 뭐 페널티가 있거나 우리 사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한다는 차원에서 범용성 기자재 구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인까지는 아니어도 코이카의 사전 협의를 받으셔야 되고 승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뭐 지표와 연결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승인을 거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마치고자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회계 교육 때 우리 사업에 임하면서 우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작하면서 예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를 상반기 때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들도 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고 특히 예산서 작성 교육 후반부에 예산 2월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2월의 요건이나 예산 2월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2월 된 사업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1년도 하반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의 집행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산 2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 우리 상반기 회계교육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염두하실 수 있도록 이제 소개해 드렸으니까 요거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변경과 관련된 교육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